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녁 때 가서 오늘 어제 돌아왔죠. 딱 시간으로는 10일인데 터키에 머문 거는 딱 8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8일 동안에 워낙에 강행군을 한 것 같아요. 첫날 갈 때부터 주일날 예배 드리고 11시 그때 50분 비행기 타고 거기 도착하니까 새벽이 아니죠. 그냥 아침 동터트니까 5시 한 3, 40분 된 것 같아요. 아니다. 더 빨라졌어요. 1시간이 빨라져 가지고 5시가 채 안 된 상태에서 내려 가지고 그 시간부터 그날 밤까지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1박 2일을 그냥 그렇게 그 상태로 제가 제일 괴로운 게 머리를 안 감아 가지고 세수를 못 해가지고 제일 괴로웠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한 토요일까지를 그 소아시아 지역을 쭉 다녔습니다. 다녔다가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와가지고 이틀 동안은 이스탄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도 어제도 잠 안 자고 또 한국으로 와서 8박 11일 다녀온 것 같습니다. 좀 몸이 좀 피곤했고요. 또 감사한 건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원래 굉장히 뜨겁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스탄불에 오기까지는 좀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은 구름을 끼게 했고요. 또 원래 비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비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지역을 잘 이렇게 탐방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갔다 와서 그 터키 얘기 안 하면은 몰매 맞겠죠. 딴 얘기하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터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터키 얘기를 하려니까 오늘 하루에 얘기할 수는 없고 며칠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에 가서 제가 귀로 들은 게 있고요, 눈으로 본 게 있고 가슴으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귀로 들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눈으로 본 거. 그래서 특별히 그 계시록에 있는 7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유적지에 관한 것들을 사진하고 동영상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주일 날은 가슴으로 느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 터키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모르고 갔고요. 어떤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터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길을 주셨고 품을 수 있는 계기를 주셔가지고 그냥 언젠가 터키 한번 가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 초에 갑자기 터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사건들을 몇 가지 주셨어요. 그래서 터키에 대해서 이제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터키에 갈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집회를 했었잖아요.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강철 목사님 집회 때 이강철 목사님이 터키의 어느 이렇게 사역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터키 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흥 집회 같은 수련회를 모입니다. 3박 4일. 그때 터키 전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는 그때 시간인데 그때 이강철 목사님이 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초청을 받으셨대요. 근데 조건이 있다 그럽니다. 그 모든 경비를 다 대야 된다고. 그래서 이강철 목사님이 그 얘기를 꺼냈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주시는 감동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바로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진행되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한 재정들을 다 공급해 줬어요.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필요한 재정들이 다 채워져서 내년에 쓸 것들이요. 그래서 터키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대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마음을 품었고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가는 시기만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저희 일정상 굉장히 바빠서 뺄 수가 없었어요. 뺄 수가 없어가지고 망설이고 있는 차에 하나님이
또 터키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터키에 간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그 내년도에 그 수련회를 위해서 답사를 가야 되고 또 거기 관계된 임원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희가 1월부터 후원하고 있는 터키 선교사님을 좀 만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만나서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는가, 또 어떤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터키 선교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동참해야 되는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갔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엔타인 강의를 하면서 또 특별히 7대 교회 강의를 하면서 그냥 정보로만 들었던 곳이었지만은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필요에 의해서 터키를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은 너무나 잘 갔다. 꼭 필요한 데를 갔었고 그동안 그냥 머릿속으로만 듣기만 했던 것들이 더 구체화되고 실체화됐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터키 갔다 오니 생각이 안 나네. 계속 붙어 있었는데 우섬 형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섬 형제랑 이제 터키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근데 우섬 형제를 비롯해서 갔다 오신 분들이 다들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 주신 어떤 특별한 것들을 다 받으신 것 같아요. 터키 땅이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었더라고요. 굉장히 풍성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많이 축복했고 또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시아와 유럽이 있는 데잖아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세계의 열강들이 항상 그 땅을 차지하고자 굉장히 각주창을 벌였던 땅이었어요. 제가 터키를 가면서 느낀 것은 정말 이렇게 살기 좋은 땅 있잖아요. 먹을 것이 풍족하고 환경도 제가 쭉 다니면서 한국이 뭐 관광 그 명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설악산도 있고 제가 진짜 한마디로 조적지열 세 발의 피예요. 한국에서 이 내노라는 이거는 진짜 거기 터키 땅의 그 관광지에 비교하면은 너무나 그냥 조그만 그냥 협소한 것인데 터키 전역은 다 관광지더라고요. 명소고요. 그리고 역사가 그대로 파묻혀 있는 곳이더라고요. 제가 갔던 곳을 많이 갔지만은 들은 바에 의하면은 터키 땅의 85%의 유적이 다 땅에 하여튼 묻혀 있대요. 파기만 하면 유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뭐냐면은 관광 자원이죠. 근데 그 관광 자원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조금 돌무대기 수준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큰 규모의 그리고 여러 역사상의 여러 제국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또 오스만 제국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제국들이 문명들이 쌓여져 가지고 생겨난 그런 많은 그런 역사적인 그런 유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터키 사람들은 안 파네요. 지금 15%밖에 발굴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더라고요. 놔두고 언젠간 다 파내겠지만은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현재 터키 사람들의 역사는 아니더라고요. 현재 터키 사람들은 그 제국의 역사와는 인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근데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있어요. 거의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간 차이가 나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은 터키의 그 GDP의 80%가 관광 사업이래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없으면 거기 못 먹고 사는 거죠. 그 정도로 터키는 아주 볼거리가 많고요. 가볼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터키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얘기할 텐데 그 중에서 터키 개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터키 개간이라면 과연 뭘까요? 터키에 대해서 좀 들은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조사한 것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터키는 국가명이 정확하게 말하면 터키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도 공화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리퍼블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리퍼블릭 오브 터키라는 우리나라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동일하게 공화국 정치 체제를 갖고 있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3.5배입니다. 남한의 약 8배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다 그 준비해서 갖고 오려고 했는데 아침에 제가 잠깐 일어났다가 우리 아이 잠깐 이렇게 깨우고 그리고 눈을 잠깐 감았는데 12시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거 보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남한의 8배입니다. 그리고 남한은 산이 거의가 70% 80%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그 중부 지역을 지나가는데 1시간, 2시간 가도 산이 저 멀리 좀 보이지 계속 평야지대예요. 그 코냐라는 지역을 가는데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이고니아는 지역에는 코냐 지역 가는데 1시간을 달려도 다 밀밭이에요. 거기가 높이가 한 1000m 이상 고원지대인데도 계속 그런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도 별로 없어요. 산도 별로 없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 여기 농사 짓고 싶은 분들 터키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그냥 심으면 낳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코냐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이 터키 전역을 인구 전체를 먹어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자급자족하는 국가가 2군데 있대요. 중국하고 터키래요. 근데 터키는 자급뿐만 아니라 잉여 생산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출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터키 사람들은요 전부 다 몸매가 대단해요. 몸매가 아주 뚱뚱합니다. 저도 갔다 와서 2kg가 늘었어요. 그 사이에. 먹는 게 다 빵하고 고기예요. 그러니까 뭐 식탁을 가면은 다 빵하고 고기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빵은 무한 리필. 어떤 사람은 빵 이만한 걸 먹더라고요. 빵, 치즈, 과일, 고기. 돼지고기만 안 키우지 뭐 다 갖가지 고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런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터키 땅이 남한의 8배인데 그 8배조차도 다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그런 평야지대라는 것.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터키 지도를 안 갖고 와서 제가 좀 그런데 터키가 그 아시아와 유럽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터키 땅의 3%는 유럽이고요. 97%는 아시아 땅입니다. 참 희한하죠. 터키가 그 바다를 끼고요. 바다를 끼고 이쪽은 유럽에 있고요. 서쪽은 유럽에 있고 여기 서쪽이죠. 서쪽은 유럽에 있고 나머지 97%는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그 바다가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데 기껏 해봤자 2.5km밖에 그 거리가 거기밖에 안 돼. 바다예요. 바다인데 그래서 그 바다 사이에 도시가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이스탄불 도시도 유럽에 속한 이스탄불, 아시아에 속한 이스탄불이 별도로 있어요. 굉장히 희한한 나라죠. 제가 어제는 그저께죠. 월요일 날은 떠나오기 전날 그 보스포러스 해협에 배를 한번 탔습니다. 배를 타고 1시간 넘게 배를 타서 거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순회를 했었습니다. 바로 옆에가 설명하는 거 이쪽이 아시아라고 그러고 이쪽이 유럽이라고 합니다. 좀 재밌죠. 영상이 다 있어요. 나중에 뭐 제가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 속한 지역을 트레이스라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아시아에 속한 지역을 아나톨리아라는 말 들어봤죠. 터키의 원래 고대 지명이 아나톨리아입니다. 그래서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지도를 가리켜서 뭐 토끼를 닮았다, 호랑이를 닮았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양을 닮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보기엔 전혀 양 같지 않은데 양을 닮았대요. 근데 양을 닮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코냐라는 지역을 설명할 때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수도는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이스탄불이 아닙니다. 앙카라입니다. 앙카라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앙고라 털. 이번에 배운 거 들은 게 많아요, 제가. 앙고라 털이 나왔는데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터키가 한국전에 참전했는데 터키 사람들이 한국전에 참전할 때 한국이 춥다는 걸 알고 전부 다 그 앙고라 지역, 그러니까 앙카라 지역에서 나오는 그 양모죠. 털을
두꺼운 털을 갖고 입고 다 참전했대요. 근데 한국의 고아들이 워낙에 여기 헐벗고 추우니까 자기가 입은 그 앙고라 털로 만든 옷에서 털을 뽑아가지고 고아들을 위해서 다시 조그맣게 옷들을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은 앙고라 털이 별로 안 좋대요. 따뜻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 사랑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때부터 한국에서는 앙고라 털이 따뜻한 털로 이렇게 인식이 됐다고 합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예. 그 앙카라 지역이 바로 앙고라, 예, 그 털이 나는 곳이고요. 수도입니다. 행정 수도고요. 약 400만의 인구가 삽니다. 이 터키의 내륙에 있고요. 터키의 최대 도시는 이스탄불이에요. 예, 공식적으로 1,700만, 비공식적으로 2,200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슬람의 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탄불이 언제 이스탄불이 됐냐면은 1453년 10월 29일 날 오스만 제국이 당시에 그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도시의 이름을 바꿨어요. 이스탄불로. 그러니까 이슬람의 꽃이라는 이름을 바꿨고요. 이 이스탄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스포러스라는 해협을 사이로 유럽에 속한 유럽 사이드와 아시아에 속한 아시아 사이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통 유럽 사이드는 굉장히 발달된 그 도시 문명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갔던 그 요셉 국제교회도 바로 그 유럽 사이드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스만 비잔틴 제국의 수도도 있고요. 오스만 터키 제국의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탄불 마지막 날 이스탄불 투어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당시에 오스만 제국의 왕궁도 남아 있고요. 그대로 보존돼 있고요.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 모르겠네요. 성 소피아 사원이라고. 성 소피아 성당. 사진을 보여야지 이거구나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성 소피아 성당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그 비잔틴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던 유스티니아누스 왕이 그 기독교 문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또 자신의 왕적인 황제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갑자기 5년 좀 몇 개월 만에 지은 성당입니다. 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멋있는 건축물입니다. 대리석으로 된 건축물인데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이 뭐 이렇게 그렇지 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여줄게요. 다 찍어온 사진들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우섬이 형제가 가서 동영상을 일주일 동안 많이 찍었어요.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 성 소피아 사원이 있고요. 나중에는 그게 그 저기로 바뀝니다. 이슬람 모스크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또 박물관으로 바뀌었어요. 예, 거기 그것도 있고요. 또 그때 그 이스탄불을 점령했던 술탄 마흐메드라는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모스크도 있고요. 굉장히 큽니다. 그게 다 붙어 있어요. 옆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우리나라 그냥 체육관만 해요.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그게 벌써 굉장히 오래전에 1500년 전에 막 이렇게 지은 건축물입니다. 그런 모든 중요한 관광지가 다 유럽 사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사이드하고 이 아시아 사이드 사이에 그 바다의 길이는 뭐 짧게는 2,400km에서 길게는 4.5km 됐는데 거기는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건설 회사에서 하나 지고 있고 건축 중에 있고 하나는 일본 회사에서 졌고 그러니까 지금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다리 건설 중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이랑 세 나라가 이렇게 합작해서 지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개의 다리가 있는데 두 개의 다리를 사이로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 배편이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저희도 배 탔잖아요. 배가 그 대중 선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교통카드 같은 걸로 찍고 배를 타고 건너가고 막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한강하고 길이가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거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터키는 위치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위도가 비슷합니다. 북위 35도에서 42도 사이에 위치했고요. 예, 한반도가 극동이라고 그러죠. 동쪽 끝이죠. 아시아의 동쪽 끝. 터키는 반대로 같은 위도상의 서쪽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무려 8,000km를 날아갔어요. 갈 때 12시간 정도. 예. 올 때는 좀 짧게 왔어요. 빨리 와가지고. 예.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 왔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아시아 동쪽의 끝, 터키는 서쪽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 터키도 많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위에는 흑해가 있고요. 바로 터키의 흑해가 바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에게해 들어봤죠? 에게해? 제가 잠깐 영상 보냈죠. 가다가 지나가다 몇 초짜리. 그게 에게해고요. 에게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중해, 또 마르마라해, 그 네 개의 바다를 끼고 있고요. 서쪽은 그리스하고 불가리아가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이드에 있는 쪽에는 바로 옆에가 그리스고 위쪽이 불가리아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남쪽에는 이라크,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보면은 바다도 네 군데 껴 있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도 6개 나라잖아요. 굉장히 이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인구가 약 8천만 명이고요. 그 중에서 90%가 터키족입니다. 그리고 약 1,400만 명의 쿠르드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이라크와 시리아와 터키에 걸쳐서 약 3,500만 명이 있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쿠르드족이 누구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메대 족속이더라고요. 예, 메대 족속인데, 메대가 멸망한 후에 이렇게 그 지역에서 이렇게 방랑하다가 때로는 왕국을 이뤘지만은 거의 주권 없이 살다가 오늘날의 터키와 시리아와 이라크에 걸쳐서 그렇게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민족이 쿠르드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아랍인이 한 50만 명이 있고요. 5만 명의 아르메니안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 터키 공화국이 생기면서 터키에서 이 아르메니아인을 150만 명을 인정 청소를 했대요. 100년 전에. 그때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그 다음 날까지 시간을 주고 24시간 정도밖에 시간 안 주고 터키를 떠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뭐 교통수단 없어서 그들이 국경을 못 넘자 그 150만 명을 다 학살을 했대요.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 유럽인이 있고 유대인도 일부 살고 있습니다. 터키족은 어디서 기원했냐면은 오늘 갑자기 무슨 제가 터키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치죠. 좀 필요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터키족은 한반도 북쪽에 거주했던 돌골족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훈족 역사 가운데 흉노족. 그게 바로 터키의 조상입니다. 터키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20년에 터키 역사상에는 테오만 야부구 왕국이라는 그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를 중국에서는 흉노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터키의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왕족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흉노족이 터키의 원래 조상이고, 이 흉노족이 멸망을 한 다음에 6세기경에 중국의 이제 돌골족이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이 돌골족이 또 흉노족에 이은 터키계 조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돌골이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들어봤는데, 오늘날의 중국에도 소수민족 중에서 위구르족이 있죠. 위구르족이 돌골족이에요. 그래서 터키인을 가리켜서 서돌골, 위구르족을 동돌골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구르족이 중국 정부에서 탄압을 받잖아요. 근데 그 위구르족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터키족이에요. 터키예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위구르 출신들은 여기 망명자가 있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요. 또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무상으로 교육시키고요. 모든 지원을 다 합니다. 민족적으로도 같고 또 문화적으로도 같고 종교적으로 같은 이슬람입니다. 위구르족이. 그래서 그러니까 돌골족의 후예가 터키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골족도 제국을 이뤘어요. 그 중국 변방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쪽에서.
그러다가 이 돌굴족이 중앙아시아 동남부에서 서서히 서쪽으로 서진을 합니다. 그래서 10세기에서 11세기부터 지금의 터키 땅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가 대략 역사적으로 어떤 때면은 바로 그 몽골족이 중국을 지배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몽골족에서 쫓겨가지고 서진하다가 지금의 이 터키 땅인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중앙아시아, 중국의 서쪽에 있는 중앙아시아에서 살던 옛날에는 흉노족으로 불렀고 돌골족으로 불렀던 그 민족이 서서히 서진을 해가지고 지금 터키 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터키인들은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소아시 지역의 사람들하고는 인종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시대에 지금 신약 성경이 다 무대가 이 터키 땅이잖아요. 터키 땅인데 그때 살던 사람은 중에 지금 터키 사람들이 살던 그 조상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제국이 터키 사람들이 저쪽 중앙아시아 쪽에서 서진해 가지고 지금 터키 땅에 들어오면서 거기 살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쫓겨난 거죠. 쫓겨나기 때문에 지금 뭐 이 터키 땅은 인종적으로 신약 시대에 그 살던 소아 시대 사람들은 전혀 다른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터키에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너무 다양해요. 인종적으로.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요. 중동 사람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요, 터키 사람들은 그 조상이 없어요. 다 인종적으로 혼합이 돼가지고요, 뿌리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들 뿌리를 근본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잠깐만 찾다 보니까 역사를 찾으려 해가지고 돌골까지 간 거예요, 그 사람들. 실은 돌고족도 그 중에 조상은 있긴 있게 했죠. 근데 이미 다 혈통에 다 섞여버렸어요. 가지고 아주 너무나 다양한 인종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백인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백인들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서 그 이스탄불을 점령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왕의 초상을 봤어요. 그 박물관에서 봤는데 백인이 아니더라고요. 그치, 우서명제. 우리 아시아 사람처럼 똑같이 눈이 찢어지고. 지금 터키 사람들은요, 눈이 이만해요. 여자들도 속눈썹이, 여러분 이렇게 돈 들여서 속눈썹 하잖아요. 속눈썹이 이 정도 되고요. 눈이 이만해요, 이만해. 그러니까 이 아시아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이고요. 덩치도 엄청 커가지고요. 터키에서는요, 이게 기중기로 이렇게 사다리로 이렇게 이사 나르는 게 없대요. 근데 엘리베이터도 많지 않아요. 여기 건물마다. 엘리베이터들이요, 요만해요. 자, 저 웃겼어요. 맨 처음에 가는데, 호텔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왔어요. 딱 들어갔는데 2명 들어가니까 끝이에요. 엘리베이터 문화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삿짐을 어떻게 나누냐. 5층, 6층 돼도요, 다 들고 나는데요. 장롱 같은 경우도요. 선교사님이었는데 깜짝 놀랐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진짜 힘이 세. 보니까 다 덩치들이 그냥 그냥 두께도 이래요. 다 뼈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한 60kg 정도 돼 보이잖아요, 몸무게. 실제 제 몸은 90kg 막 된대요. 뼈대가 있어가지고요. 남자들도 보면은요, 다 털복숭이에다가 여자들도 덩치 한 덩치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냥 힘이 센 민족입니다. 원래 이 아시아 민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만 와가지고 백인들이랑 인종적으로 이렇게 섞여버려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터키는 자주간 우리가 알고 있는 돌골족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소아시아에 살던 원래 신학시대 그 주민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뿌리가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합니다. 들은 얘기에 다 지금 제가 하는 건. 터키 조상들은 흉노 제국, 돌골 제국, 그리고 위구르 제국, 셀주크 제국, 그런 제국들을 거쳐가지고 현재
터키인의 가장 근접한 뿌리는 오스만 제국입니다. 이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역사에 이슬람의 꽃을 피운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이 1299년부터 1922년까지 존재했던 세계 역사상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진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스만 제국은 1354년부터 유럽에 진출을 합니다. 정복 활동을 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1453년 5월 29일 날 이 메흐메시라는 황제가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함으로써 오스만 제국이 그 이스탄불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거길 중점으로 해가지고 중앙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지배하는 아프리카. 지난번에 우리가 이집트 엔타임 때 이집트 배웠죠. 이집트가 이슬람 제국의 통치를 받았다고 얘기했죠. 가지고 제일 마지막까지 이슬람 제국의 통치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오스만 제국이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 때 줄을 잘못 써가지고 패전국인 독일 편에 들었다가 독일이 망하면서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영토들이 다 분할이 돼가지고요. 지금의 터키 땅보다 더 작은 영토로 축소되고 나머지 땅들을 그때 당시에 연합국들이 다 독립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집트도 그때 이제 오스만 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프리카 지역과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강대한 그런 제국이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이 이 비잔티 제국을 점령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어딜 갔냐면은 그 1453 박물관이라는 곳을 갔어요. 일반 뭐 이렇게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못 가는 곳이래요. 잘 안 보여주는 데인데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녔기 때문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1453 박물관이라는 것은 어떠냐면은 1453년을 기념하는 박물관이에요. 정식 명칭은 1453 파노라마 박물관이에요. 그때 사진이 있으면 참 좋은데 굉장히 대단히 멋있었어요. 왜냐면 이 1453 박물관이 돔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딱 들어가면은 완전히 어떤 현장에 와 있는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소리가 막 나요. 전쟁 뭐 이렇게 포탄 쏟아지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쭉 나면서 돔 형식으로 천장 모두를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때 당시 1453년 10월 29일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는 그날 그 전쟁 장면을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쫙 가지고 돔으로 쫙 그려놨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주 그때 어떻게 그 비잔틴 제국을 점령했는가 그 역사가 나와 있는데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이렇게 그 유럽 사이드와 아시아 사이드 사이에 두고 2.5km에서 4.2km의 그 해협이 있다고 했죠. 그 해협 옆에 보면은 그 유럽 사이드 쪽에 조그만 또 이렇게 한 30km 정도로 이렇게 바다 물길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골든혼이라고 그랬는데 다 제가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오늘은 들은 얘기 한다고 했잖아요. 골든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골든혼을 사이로 해가지고 당시 비잔트 제국의 성곽이 쫙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비잔트 제국의 수도가 여기 도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곽이 굉장히 높았어요. 거기는 골든혼을 통과하지 못하면 거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골든혼의 그 밑쪽에 바다 보스포러스 해협과 맞닿는 곳에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면은 쇠사슬로 옛날에 이순신 장군 생각나시죠? 이순신 장군이 그 바다에 이렇게 밧줄을 매가지고 어디죠? 그때 우리 그 영화 했었잖아요. 유명한 작년에 명량에서 바다에다가 밧줄을 매달아 놓고 당겨가지고 일본 배들이 못 지나가게 한 거 생각나시죠? 똑같이 그 바닷길에다가 쇠사슬을 매가지고요 배가 못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100길로 와더라도 거기를 못 지나가요. 근데 이 술탄 이 마흐мет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를 못 지나가니까 병사들을 시켜가지고요 배를 이고 산으로 올라가지고 어깨에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통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기름칠을 발라가지고 계속 통나무를 이렇게
쫙 이어놓고 길을 만들어가지고 기름칠 발라가지고 예, 끌고 밀어가지고 배를 산을 넘어가지고 허를 찌른 거죠. 그 30km 그 바닷길 안쪽에다가 그걸로 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를 찔러가지고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역사를 예, 이렇게 기록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1453 파노라마 박물관입니다. 굉장히 아주 그냥 역사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예,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예,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확장이 돼가지고 예, 터키의 예, 오늘날 그 당시의 터키 제국을 오스만 제국을 당시에 가장 강대한 그런 제국으로 만듭니다. 이때 이슬람 문명의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문명은 바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만들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신학은 다 그때 거기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학이 다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지역에서 뭐 북아프리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서 기독교 신학이 다 완성된 거거든요. 이번에 알았는데 거기에 유명한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곳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에베소 공의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베소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갔다 왔거든요, 저희도요. 에베소 지역에 보면은 성 요한교회가 있는데 바로 거기서 그 교부들이 앉아가지고 에베소 공의회를 했던 그 장소에 저희도 앉아서 왔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나중에 보여줄 겁니다. 금요일 날 보여줄 겁니다. 예, 그 에베소 공의회가 있던 장소, 또 이스탄불 안에 칼케톤 공의회, 그거 들어봤을 겁니다. 모르나요? 칼케톤 공의회, 뭐 아주 기독교적으로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장소가 다 터키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기독교, 오늘날 알고 있는 여러분의 중요한 그런 기독교 교리들, 신학들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터키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터키 지역에서 이슬람의 중요한 신학들이 다 거기서 완성이 된 거예요. 가지고 이번에 알았어요. 가지고 그리고 또 이따가 중요한 코냐 지역은 더 중요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이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그런 이슬람이 거기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스만 제국 때 그런 일이 다 이루어졌고요. 근데 오스만 제국이 17세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측에 가담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 오스만 제국이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현재 있는 터키 땅보다 더 조그만 영토를 아나톨리아 그 조그만 지역을 그냥 보유하는 소국으로 전락을 합니다. 자, 그랬는데 1923년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바로 오늘날 그 터키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무스타파 케말 파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근데 이번에 갔더니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건국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것도 사진 찍어 왔는데 도시를 쫙 지나가니까 그 미국에 보면은 대통령들 얼굴을 이렇게 조각한 그 산이 있죠. 러시모어라고 혹시 보셨어요? 워싱턴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대통령을 산 꼭대기에다가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스탄불 시내를 갔더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 얼굴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무스타파 케말 파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 터키를 그때 당시에 그리스가 터키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별로 안 좋죠. 터키와 그리스가 똑같은 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가 굉장히 양숙지간이에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그때 당시 고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니까 그 전쟁에 지니까 그리스가 잠시 들어와가지고 터키를 지배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 무스타파 케말 파샤가 이끄는 독립 군들이 그리스를 몰아내고 1923년에 터키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이제 터키 얘기를 하는 이유가
터키가 이랬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선교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1923년은 10월 29일 날 터키 공화국이 선포되면서 터키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왕정 국가에서 오스만 제국의 그 왕정 국가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공화국이 뭐예요?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공화국으로 바뀌면서 이 사람이 초대 대통령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방전쟁에 참가한 두 개의 조직을 결합해서 공화인민당이라는 정당을 창설해 가지고요. 그때부터 터키가 전폭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들어서면서 뭐가 바뀌냐면은 그동안 이슬람식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슬람 교육을 중지시키고요. 이슬람 전통을 다 탈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식 재판 종교교육을 폐지하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요. 여성을 해방시키고요. 일부 다처제도 금지하고요. 그동안 이슬람에서 했던 모든 것들 다 금지입니다. 서양의 그 달력을 채택하고요. 이때 오늘날 쓰고 있는 터키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터키어를 그 영어의 알파벳 같은 그런 식으로 이번에 알았는데 이것도요. 이 터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의 조상이 어딘지 아시죠? 쭉쭉 거슬러 가면 프랑스 영향도 받지만은 독일어 영향을 받는데 독일어의 조상이 바로 터키어더라고요. 터키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나라어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뿌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뭘 썼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당시부터 알파벳과 같은 라틴 철자법을 만들어서 현대판 터키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터키어 배우려고 자료를 다 받아왔어요. 터키어가 되게 쉽대요. 뭐냐면은 한국어랑 같은 알타이어족이라서 어순이 똑같대요. 어순이 똑같아가지고 우리나라 일본어랑 어순이 똑같잖아요. 어순이 똑같고 터키어는 영어 철자법을 쓰면서 독일어 비슷하게 그냥 소리 내는 대로 다 발음하는 거예요. 글자하고 소리 내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문법도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아 가지고요. 뭐 우리나라 보면은 그냥 영어 보면은 문법적으로 많이 틀린 게 많은데 표기랑 근데 이거는 특별한 예외가 없이 가지고 굉장히 배우기 쉽대요. 자, 그 터키어가 이제 그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스타파 케말 파샤가 1938년에 사망하는데 이 사람이 공로가 하도 대단해서 그때부터 터키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아타튀르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면은 전부 다 케말 아타튀르크라는 이름을 불러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터키 전역에서 아주 그냥 제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당시에 총리였던 이스멧 이네브라는 사람이 2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계속해서 세속주의 그런 정책을 펴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슬람이 오스만 터키까지만 해도 이슬람 그 문명의 문화의 전파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터키 공화국이 된 이후부터 터키가 바뀐 거예요. 터키가 바뀌어가지고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하고 세속주의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식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힘을 못 썼어요. 이때 당시 힘을 못 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는요. 1차 대전 때는 터키가 독일 편을 들었다가 이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오히려 연합국 편을 듭니다. 한번 이렇게 덴마스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945년에 2월에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해서 연합국 편에 들어가지고 그 공로가 있고 또 1950년에 한국전에 참전해서 그 공로를 삼아 1952년에 나토에 가입합니다. 나토가 왜 중요하냐면은 나토는 유럽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중심의 그런 연합군이잖아요. 북대해상 조약기구잖아요. 그래서 이 나토에 참여하는 것은 유럽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키는요 계속해서 유럽 쪽에 들어가려고 애를 쓴대요.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은요, 이것도 들은 얘기입니다. 아시아에서 중국 사람들이 좀 약간 매너 없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번에 여행 가면은 막 이렇게 큰 소리 잘 내고 이렇게 에티켓 없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잖아요. 유럽 쪽에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터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터키가 유럽의 미운털이래요. 예. 그런데 터키는 어떻게든지 유럽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 국토의 3%가 유럽에 속해 있으니까, 손톱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엄지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자꾸만 들어가려고 하는데 유럽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나 봐요. 그래서 이 1952년에 나토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요 1946년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얻게 되면서, 그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가 만든 정권이 계속해서 독재를 하고 있다가, 그때부터 민주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의석을 얻으면서 공화인민당의 그 일당 체제가 종식되면서 그때부터 연합 정권들이 막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또 정치적인 탄압이 있고 또 이슬람 종교적인 성향이 많이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1960년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해가지고 의회를 해산시키고 모든 정당을 해산시킨 다음에 헌법을 다시 만들고, 그래서 국회를 구성한 다음에 민간 정부의 정권을 이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는 그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6월 8일 날 터키 총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 작년에 터키의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섰고요. 이 터키 대통령은 그동안 그 터키를 지배했던 13년 동안 지배했던 정당의 수장이죠. 그 사람이 11년 동안 터키 총리하다가 이번에 터키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총선이 이루어졌는데, 총선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투르크계 정당이 그 정당이 급부상을 합니다. 투표율 결과 12점 몇 퍼센트 득표율을 얻었어요. 터키는요 참 재밌는 게 10% 이하의 득표율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10%의 표는 어떻게 되냐면은 1등한 정당에게 몰아준대요. 희한하죠. 몇 개 정당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얻는데 10% 이하는 무조건 1등한 정당에 몰아줘가지고요. 1등한 정당을 다수당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 투르크 계열의 그 정당이 10%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표를 받으면은 이 표를 집권당이 계속 갖고 갔었는데 이번에 12%를 넘어간 거예요. 근데 왜 이랬냐면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막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막 연설하는 데 가서 폭탄을 터뜨리고 한 50번의 폭탄 테러가 있었대요. 우리가 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마음을 동요시켜가지고 일부의 사람들이 투르크제 그 정당에게 표를 몰아준 거예요. 그래서 12%가 넘어가서 이번에 처음으로 과반수가 안 됐대요. 이게 이제 앞으로 터키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렛대를 정해합니다. 지금 현 정권이 어떻게든 간에 다른 정권과 연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 정권과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교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이 현 정권이 뭐가 문제냐면은 그 전까지는 그 건국의 아버지 아타투르크가 때부터 계속해서 유지한 게 뭐냐면은 이슬람 종교를 폐지시켰고요. 완전히 터키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가지고 세속주의 그런 사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슬람 교육을 다시 복귀시켰어요. 그 지금 거기는 이제 정규 과목 시간에 이슬람 교리를 배웁니다. 이맘이 와가지고요 이슬람 교리를 배우는데, 이번에 갔던데 선교사님 자녀도 이제 고등학생이거든요. 갔는데 고등학교 필수 과목에 종교교육이 있는 거예요. 이맘이 와서 종교교육 할 때 대부분의 내용 중에 뭐냐면 기독교 비판하는 게 많대요. 기독교인은 다 지옥 간다. 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들이 이제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그 케말이 자기가 터키를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이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철저히 무너뜨렸고요. 그때 당시에 이슬람의 터키에서 가장 중심지가 어디냐면 코냐라는 지역이에요. 이고니온. 이 코냐라는 뜻이 양의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터키가 지도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양이라고 그랬죠. 양의 심장이 뭐예요? 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고니라는 지역이 코냐라는 지역이 터키 땅에서 심장 부위에 양으로 치면은 심장 부위에 해당하는 위치하고 있거든요. 지역이. 그래서 그 코냐라는 지역이 그 이슬람식으로 따지면은 이단에 속한 그 종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피즘이라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거기 갔다 왔어요. 여기가 이 스피즈라는 것은 그 메블라라는 사람이 이슬람의 신학자입니다. 메블라라는 사람이 처음에 시작한 새로운 종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종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수니파, 시아파죠. 그러니까 이슬람의 거의 절대 다수는 수니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15%의 시아파가 있는데 터키도 거의 대부분 수니파예요. 그리고 일부의 시아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블라는 사람은 시아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터키 이슬람에서 주류가 아니잖아요. 주류가 아니고 수니파가 주류고 시아파가 이제 여기 굉장히 약한데 이 시아파 출신의 이 메블라나가 새롭게 여기 그 종파를 만드는데 이슬람은요 영적인 체험이 없어요. 아시죠? 영적인 무정 절하고 쿠란 뭐 하고 그거예요. 근데 이 메블라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은 새맞춤이라고 만들었어요. 새맞춤이 뭔지 아세요? 터키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터키 하면은 떠오르는 게 여러분 몰랐어요. 저도 몰랐으니까. 가지고 무슨 세계 춤 축제 하면은 몇 년 전에는 우리 경주에도 왔대요. 이 팀이 와가지고 새맞춤이라고 해가지고요. 남자인데 무슨 이렇게 도포 같은 거 쫙 있고요. 모자는 고깔 모자 위에 잘라진 이렇게 된 걸 쓰고요. 표정이 이렇게 합니다. 손을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리고요. 내려가지고 이 자세로 2시간 동안 빙빙 도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음악에 맞춰가지고요. 막 춤을 추는데 뜻이 있어요. 올라가는 것은 알라를 향한 거고요. 이 알라를 향한 이 손이 아래 땅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2시간 동안 새맞춤을 트면 황홀경에 빠진대요. 인도에 보면은 무쿠난다가 그런 거 했었거든요. 명상, 초월점 명상 이런 것들 하는데 가지고 황홀경에 2시간 동안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음악에 맞춰가지고요. 그 막 춤추다가 접신을 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접신해가지고요. 거기 영적인 체험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방언, 기독교의 방언 비슷한 것도 하고요. 환상도 보고요. 이슬람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근데 이슬람 안에 그게 있어요. 수피즘이라고 합니다. 이 메블라나라는 사람이 창시한 건데 이게 본거지가 코냐예요. 이고니온이에요. 성경에 나온 이고니온. 이 코냐에 있어요. 저희도 코냐를 방문했는데 다른 도시와는 달리 코냐는 종교적인 세태가 굉장히 커가지고요. 그 이스탄불 전체의 잠이라고 하죠. 모스크.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스크가 거기선 잠이라고 하는데 그 모스크가 3,700 몇 개가 있대요. 이스탄불 시내에. 참 웃긴 게요. 맨 처음에 이스탄불 내려가지고 그냥 이스탄불은 못 보고 바로 비행기 타고 아침에 이즈미르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움직였는데 처음에 느낀 터키에 대한 인상이 그거였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어느 곳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교회 십자가가 있잖아요. 종탑이 있잖아요. 터키가 똑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동네마다. 그러니까 한 몇천 명 살면은 모스크가 하나씩 꼭 있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그러니까 모스크는 여기 뭐죠? 무슨 탑이 뭐라 그러죠? 뾰족한 탑이 있잖아요. 탑이 이렇게 보통 2개, 또 건의가 있는 데는 4개, 6개 이런 식으로 첨탑이 있어요. 첨탑이 굉장히 높아요.
한 2, 30m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 동네마다 그 자미가 있는 거예요. 자미가 있는데 그 이스탄불에는 그 자미가 모스크가 3,700개 정도 되는데 이스탄불은 인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 2,200만 명이잖아요. 근데 이 코냐라는 지역은 인구가 우리 인천 인구가 비슷해요. 27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따지고 보세요. 2,200만, 270만 거의 한 8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코냐 지역에도 이스탄불의 그 모스크와 100개 차이 되는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100개 적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인구수 비교하면은 8배가 많은 거잖아요. 코냐 지역이 굉장히 이슬람이 셉니다. 처음에는 우리 눈에는 그냥 그 터키 땅은 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남자들은 물론 히잡을 안 쓰지만 여자분들도 히잡 쓴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코냐를 딱 들어가고 나니까 온통 히잡 쓴 사람들 투성이에요. 우리 저기 우섬 형제가 코냐 가가지고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이슬람 아가씨들이 다 우리 여기 우섬 형제를 막 따라 붙는 거예요. 막 와서 사진 찍자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라고. 조건 닮았대요. 요즘 유명한 한국 그룹이 오더라. 엑소. 그냥 엑소에다가 뭐 저는 모르는 그 아이돌을 거기는 다 알아요. 가지고 저희가 실은 그 코냐에 가서 그 한글 이렇게 여기 배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학생들과 반나절을 같이 짝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몇 시간 동안을. 그래서 저도 이제 최은양 목사님이랑 저랑 또 저희 온 거기는 히잡 쓴 자매도 있고 또 히잡 안 쓴 자매도 있는데 남부의 안탈리아라는 곳에서 온 자매들은 히잡을 안 썼는데 코냐에서 살고 있는 자매는 다 히잡을 썼어요. 히잡을 썼는데 그 자매들이랑 이제 여기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로 여기를 가려고 막 그랬대요. 우섬 형제를. 한국이 아주 터키 사람들한테는 되게 아주 선망해. 특별히 터키 청소년들에게는요. 한국 사람이라면은 그냥 다 좋아해요.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갈 때 그 한글 써 있는 거는 무조건 아무것도 선물을 주래요. 그럼 다 좋아한대요. 1,000원짜리 한 자망 주면 완전히 그냥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한국 돈이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올 때 비행기에서 받은 고추장 하나를 줬는데 무슨 고추장 한글로 쓴 거 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뭔 얘기 하다 말이지. 그렇죠. 코냐에 보면은 자중한 그 히잡 쓴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가지고 여기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 좀 뭐 우리 호텔에서 딱 묵었는데 시간이 딱 되니까 그 꾸란에 외우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아장? 뭐? 그게 갑자기 막 하는데 그건 더 아랍어로 하거든요. 굉장히 듣기 아주 거북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데 나중에 이스탄불 가니까 거기는 더 심했는데 거기 그러니까 바로 제가 묵는 방 옆에가 모스크였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러니까 코냐는 영적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코냐 지역이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여가지고 고 270만 사는 지역에 모스크가 이스탄불에 있는 모스크가 거의 맞먹는 모스크가 있을 정도로 코냐는 완전히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코냐를 가리켜서 양의 심장이라고 했잖아요. 터키의 심장이에요. 근데 실은 거기서부터 이슬람 운동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가지고 현 정부가 10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으로 환원하자. 터키는요 참 재밌어요. 어제 제가 오기 전날 그 이스탄불의 가장 번화가라고 있는 탁심이라는 거리를 다녔는데요. 딱 보면은 거기 건물은 다 100년 이상 됐대요. 기본적으로 100년 이상 됐는데 보면은 뭐 이렇게 그냥 거리 공연하는 것도 있고요. 뭐 집시 비슷한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하고 아주 굉장히 자유로워요. 거기 보면은 그냥 여자들도 그냥 한국보다 더 야하게 막 옷차림을 하고 나가는데 재밌는 거는요. 히잡 쓴 사람도 지나가는데
코냐에서는 못 봤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히잡슨 사람들이 완전히 시커먼 옷에다가 여자들 온몸을 다 가리고 눈만 이렇게 완전 눈밖에 안 보이는 온몸을 다 가리는 그 히잡 쓴 여자들도 막 지나가더라고요. 성 소피아 사원에서 이렇게 우리 어느 집사님이 같이 사진 찍은 거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눈밖에 안 보여 실제로요. 온몸이 다 검은 것을 가렸어요. 근데 그 바깥에다가 안경을 딱 끼고요. 안경을 딱 끼고 참 재밌는 거는 그걸 열고 담배를 피고 자주간 그 터키는요 담배가 엄청 펴요. 자주간 여자들이. 아니 맨 처음에 적응이 안 됐어요. 히잡 쓴 것도 적응이 안 되는데 히잡 쓴 채로 담배를 막 펴대고. 그러니까 터키는 이상하게 뭐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주의와 그 이슬람 율법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예.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아까 그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 가장 그 자기의 집권을 방해하는 것이 이슬람이라고 규정해가지고요. 이슬람을 말살시키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무신론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슬람을 말살시켰는데 그 말살 가운데 아까 말한 메불라라는 사람이 그때 희생양이 됐어요. 가지고 이 코냐가 탄압의 대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코냐 지역의 이슬람들은 굉장히 위축돼 가지고요. 다 학살당하고 처형당하고 그랬어요. 가지고 그 수피즘이 거의 없어지려고 그랬었는데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슬람 환원 운동을 피면서 이슬람식 교육을 다시 의무 교육으로 시키고 또 이 메블라나를 다른 모든 관광지는 다 돈을 내요. 입장권을 내는데 여기는 가니까 공짜로 하더라고요. 돈도 안 받더라고요. 가지고 거길 다 해가지고 이 메블라나를 자신의 무슨 메블라나에는 새맞춤을 실은 그게 요가가 똑같은 거거든요. 요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요가는 1단계, 2단계 지나가 3단계부터는 접신하는 단계거든요. 4단계 가면은 아주 깊은 영적 체험을 하는 그런 건데 이 메블라나도 새맞춤도 똑같아요. 이거를 막 이렇게 장려하고요. 그쪽 지역에 가면은요, 그 메블라나 그 인형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된 사람들 이렇게 모여. 거기도 전시한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지금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가지고 코냐를 막 키우려고 그래요, 지금. 코냐 지역에다가 막 이렇게 무슨 여기 집중적으로 막 투자를 해가지고요. 가지고 이스탄불을 앞으로 필적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코냐를. 왜 그러냐면은 바로 코냐가 양의 심장이기 때문에. 이슬람의 심장이기 때문에 터키에. 터키는 그래서 지금 몰랐는데 그전에는 전혀 생각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하고 있습니까? 약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죠. 근데 터키도 이슬람 선교 대국이었어요. 선교사님 몇 분이 좀 약간 얘기가 다른데 터키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파송된 선교사가 어떤 분은 5천 명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에서 파견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한 2만 몇천 명이 들어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터키 사람이라는 거예요. 터키에서 지금 이슬람 전파를 위해서 지금 한국을 이슬람화시키려 하는 모든 운동의 근원지가 터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그 가장 그 권위가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슬람 중동 중에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더라고요. 터키더라고요. 터키는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군사적으로 그렇고 터키에 대항할 중동 국가는 없대요. 중동 국가 중에서 호랑이가 터키래요. 미국도 못 건든대요. 터키는요. 그러니까 터키가 만약에 미국이 터키한테 이렇게 자기 정책을 내서 뭔가 하려면 뭔가 터키가 약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약점이 없대요. 먹을 거 다 있죠. 거기는 뭐 이렇게 뭘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 자급자족이 다 되고요. 그래서 터키는 항상 큰 소리 치고요. 미국도 꼼짝 못한대요. 터키한테는.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있는 중동 국가 군사력이 없잖아요. 터키가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터키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터키가 종교적으로도 이슬람의 거기가 심장부였어요. 터키가. 여러분 그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나 뭐 이집트나 지금 교회들이 막 일어나 부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란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이 넘어가고요. 이라크도 몇십만 명, 뭐 이집트도 뭐 천만 명 단위로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있잖아요. 터키의 기독교 인구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4천 명. 8천만 명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4천 명밖에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개방된 나라이고 세속화된 나라였는데 어떻게 터키에 기독교인이 그것밖에 없을까? 실은 터키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이슬람의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이슬람의 본부가 터키더라고요. 이 터키에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페틀라 굴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 중에 한 명에 들어간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향력에 의해서 터키에서는요 많은 그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터키의 세속적 이슬람을 터키 정부에서 세속 이슬람이 이렇게 지배하니까 그것을 반대해서 굉장히 이슬람식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또 아주 학문적인 그런 가르침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터키 땅에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해가지고요. 지금 세계 곳곳에 터키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주요 타켓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2만 명의 터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들을 여러분 처음 알았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 터키를 왜 보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터키를 알았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왜냐면 저희 교회가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비전을 주셨는데 과연 이슬람의 심장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동안 이슬람의 심장부는 터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이번에 딱 갔더니 이슬람의 심장부가 터키였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던 거예요. 알고 그 터키 중에서도 특별히 코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코냐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운동이 지금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4천 명밖에 안 되는 그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현지 성도들이 선교사들한테 앞으로 터키도 몇 년 안에 터키 교회도 아마 지하 교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왜냐면은 지금 정부가 그전처럼 영향력을 이렇게 전적으로 그 초대 대통령 때 같은 세속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면은 이슬람들의 그런 그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만 이슬람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코냐에서는 코냐대로 강력한 그런 이슬람이 일반적으로 이슬람과는 달리 굉장히 영적인 이슬람이 활동을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 페틀라라는 사람이 그런 이슬람 그 지성에 의해서 터키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완전히 이슬람으로 완전히 이렇게 정신으로 무장된 선교사들이 막 파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가 앞으로 지금 며칠 전에 총선을 했지만은 이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정당끼리 이렇게 그 연립을 이루냐에 따라서 터키가 앞으로 강력한 이슬람 국가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의 상황에서 좀 유지가 되거나 그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터키가 만약에 완전한 이슬람 국가로 이렇게 점점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터키 내부적으로는 기독교 그나마 아주 명맥을 조금 유지했던 기독교 인구가 없어질 것이고 이제 종교 자유가 이제는 박해를 받을 것이고 터키 정부에 의해서 강력한 이슬람 선교가 더 확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란이나 뭐 사우디나 이라크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지금 터키에서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 터키에서 그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의 중심부가 지금 터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이것 좀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터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터키의 크리스찬들이 4천 명밖에 안 된다.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알아야 되냐면은 터키가 세속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탄압을 받고 있는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지역에서는요,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잖아요. 근데 터키는 사회적으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헌법적으로는 종교 자유가 허용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해도 돼요. 예배해도 돼요. 근데 물론 사회적으로는 그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직장이 다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건 아직도 사회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기독교를 뭐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어요. 이번에 갔더니 이스탄불 거리에 갔더니 성당도 있고요. 또 아르메니아 그 정교회라고 있죠. 옛날에 그 러시아 정교회 그 정교회도 있고요. 사원도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교황이 거기 대주교랑 만난 그 사진도 걸려 있고요. 다 찍어 왔습니다. 유대교 회당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있어요. 이스탄불에서 가장 큰 교회가 몇 명이니까 3, 40명밖에 안 된대요. 다 자주 교회도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저희도 이번에 가서요. 막 찬양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다 공식적으로는 허용이 되고 있어요. 허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세속주의 문화가 워낙 발달하니까 터키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서 힘이 없고요. 어떤 정체성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이슬람이 계속 이슬람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종교적으로 탄압이 되면은 터키 땅은 더 이상 크리스찬이 있을 어떤 환경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땅끝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우리가 어떤 지상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땅끝이 우린 예루살렘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근데 그 길목에 뭐가 있냐면 터키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중동을 막 복음을 가지고 통과하고 있는데 터키 땅을 걸쳐야 되는데 터키가 지금 실은 어느 지역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점점 닫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복음을 닫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실제적으로 이슬람의 강력한 세력이 거기 있었고 앞으로 이슬람 세력이 거길 중심으로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터키를 주목해야 되고 터키를 통해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 전략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터키에도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별로. 열매가 없고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런 와중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물론 지금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일단은 기독교는 아직도 거기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이게 개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이제 필요한 때가 자기들이 필요가 되고 이 선교사가 정체가 노출돼 가지고 좀 세력이 있으면은 가차없이 이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쫓겨냅니다. 쫓아내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번에 가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요 여기가 주임제 교회인지 터키 땅인지 좀 분간이 안 갔어요. 왜냐면은 우리처럼 똑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거기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자제하고 또 다른 선교사님 자제해가지고 몇 명 안 되죠. 4명, 5명밖에 안 되는데 경배 찬양을 하는데 주인제교회의 영적인 레벨보다 더 그런 높은 차원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이제 터키 땅을 쭉 돌아보고서 이제 느낀 거예요. 터키를 복음화하려면은, 터키의 복음을 전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예배 운동이라는 것이어서. 왜냐면은 예배 운동을,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활약하고 있지만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얼마큼 열매를 맺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장 터키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내가 뭐 부르는 거 아니에요.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얘기했지만은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리니까 저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만은 가장 주목하고 강조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터키어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은 그것을 유튜브로 올리고 몰라요. 어떤 공격이 올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공격이 오면은 그냥 나가라면 나가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또 정체가 안 들킨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예배하면 되고요. 어떻게든 계속해서 터키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강력한 예배를 드리면은 터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서 그 예배에 동참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실은 코냐에서 짧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짧게 예배 드렸는데 거기서 활약하시는 선교사님의 현지인들 참석했어요. 또 이렇게 외국인 흑인 청년도 참석했는데 근데 그 형제가 그 지역의 유일한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그 형제랑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스탄불처럼 그런 예배는 못 드렸지만은 그 정도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렸지만 그래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가능성을 봤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선교사의 입이나 어떤 뭐 친절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노력보다도 정말 강력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은 한 영혼이 거기서 변화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물론 이스탄불에 있는 교회는 되게 좁아요. 엄청 좁아요. 한 20명 들어가면 꽉 차는 좁은 공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팀이 가고 또 선교사님들 가정하고 또 거기 있는 또 이렇게 집사님 가정하고 합쳐가지고 한 20명 정도 태워지는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의 강도는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터키어로 한번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려보시자고. 드려보면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터키 사람들을 부를 거라고. 불러서 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선교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직접 예배 가운데 만나고 찬양과 경배 가운데 만나면은 그들이 변화받으면은 또 다른 터키 사람들을 데려오면서 그렇게 해서 터키가 부흥하지 않을 거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여간 지금 이 시대에 점점 마지막으로 가는 이 시대에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뭐 뉴스를 보면서 좀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한국 땅이 뭐 메르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동성애도 그렇고 심각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어느 분이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카페에다가 이렇게 스크랩했지만은 이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얘기를 쭉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한 발짝 제가 터키 가기 이전과 갔다 온 다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왔다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면서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급박하게 지나가는 이때인데 터키를 안 갔다 오면은 제가 모르는데 갔다 오니까 그 터키 영혼들 8천만 명의 사람 중에서 겨우 몇 프로에 0.05%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긴 들었어도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앙도 별로 없는 그냥 명맥상의 그런 크리스찬 4천 명밖에 없는 그 땅이 잠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통과해서 땅끝에 이르게 하시겠는데 그 땅이 지금 빨리 복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 땅은 금요일 날 얘기했지만은 기독교의 역사를 대변하는 땅이거든요. 기독교 역사가 다 거기 있어요.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기독교 문명의 역사가 다 그 땅 속에 묻어 있거든요. 그런 땅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야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똑같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기독교가 나왔고 기독교가 그 땅 가운데서 세계에 전파됐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회복시킬까요? 아니죠. 예, 그 땅도 회복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그런 핍박받는 중동 국가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직접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꿈인가 환상인가를 통해서 막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근데 그 땅 그게 안 통하거든요, 지금요. 근데 그 땅에서 그거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능성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배 운동이다. 강력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땅의 복음이 터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말씀을 제가 좀 잠깐 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됐죠? 9시 25분이네요.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터키 비전 트립이 하나님이 많이 듣게 했어요. 진짜 이번에 같이 동행했던 선교사님이 얼마나 얘기가 많으시는지 우리가 잠자건 신경도 안 써요. 자주가 안. 계속 얘기하세요. 탁월한 은사를 가졌어요.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들이 처음에는요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계속 듣다 보니까 터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선교사님 통해서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을 듣게 했다는 것들을 듣고 이스탄불을 딱 오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가 되면서 우리 교회가 왜 이슬람을 하나님이 선교 쪽으로 이렇게 부르셨고 또 이번에 왜 터키를 가게 했는지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터키 굉장히 좋습니다. 가면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게도요. 비도 막 피해가게 하고요. 태양이 뜨겁잖아요. 근데 태양도 이스탄불에 와서 태양의 진짜 맛을 알았지. 제가 전에 탔죠. 이스탄불에 와서 탄 거예요. 저기까지는 안 탔었어요. 근데 이스탄불에 와서 탔어요. 해가 그때부터 뜬 거예요. 다 돌아보고 만약에 그 좋은 날씨 주고 좋은 환경 주고 가지고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제가 책 읽으려고 3권이나 가지고 갔는데 한 줄도 못 읽고 올 때 전부 다 선교사님 드리고 왔는데 그 시간 동안에 둘러보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있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땅이고요. 보기에 좋고요. 먹을 거 많고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어디 좋은 데 가면은 애들한테 너희들 나중에 꼭 데려갈게.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나중에 꼭 데려갈게. 막 제가 그런 시선입니다. 여러분 모두 나중에 갈 때 꼭 데려갈 테니까 꼭 오세요.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구경도 시켜주고요. 좋은 경험도 하고 보다도 이 시대를 향한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터키 땅에서 확인하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금요일 날은 자료를 가지고 7대 교회와 또 카타도피아 지역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강의식으로 설명하고요. 주일 날은 몇 분이 간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